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왔죠. 그 모트라인과의 법정 공방 또는 과거 이제 보배드림이나 모트라인 쪽에서의 어떤 노사장의 하차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사장이 뭐 사기꾼이네, 뭐 횡령범이네, 1년 반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뷰를 쉬면서 법정 공방들을 마무리하느라 좀 집중을 했는데 다 잘 끝났고요. 그동안 사기꾼 횡령 배임이라는 게 다 법으로 안임이 밝혀졌으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노사장에 대해서 신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노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행위는 좀 여러분들도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더 리뷰에 심취해서 또 좋은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볼거리와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노보스 본진에 게러지랑 뭐 손세차장이랑 다 있으니까 뭐 차량 관련해서 또 그런 뭐 손봐야 될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오셔도 되고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일단 스포를 좀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4일째 차를 타고 있는데 가격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매력이 좀 쏠쏠한 차입니다. 매력이 쏠쏠한데 약간 모니터가 조금 기울어진 것 같은데 또 이 기울어진 맛으로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앞으로는 제가 리뷰를 혼자 진행할 거라서 당분간은 이렇게 제 영상에서 퀄리티를 좀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홀로서기 또는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왜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리뷰의 시간이 한정되는데 저 혼자 하면 올데이 리뷰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 그렇게 하면 근로노동법 위반이니까. 람보르기니에서 SUV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거에 한 8년 전, 10년 전에는 람보르기니 측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비난이 좀 있었죠. 슈퍼카 브랜드에서 왜 그러느냐. 근데 사실 에스턴 마틴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또 페라리도 SUV를 만들고 있고 뭐 마세라티에서도 이미 나왔죠. 르반떼라고. 제조사들이 지금 황금알을 낳는 이 SUV 시장에서의 우위 독점 이런 데서 이게 뭐 SUV라고 하기에는 코너링 성능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슬립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속도에서 슬립이 안 나고 이렇게 꺾어진다는 건 참 대단한 건데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쭉 미끄러지는데 바로 사륜에서 그립이 걸리면서 따라락 살아나고 토센 기어 특유의 앞뒤 쪽에 한쪽으로 다 몰아주지는 않고요. 악셀을 밟았을 때 뒤에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 람보르기니에서는 뭐 전자식 도크 벡터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원래는 아우디가 만든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인데 뒤에 디퍼렌셜 LSD에 양쪽에 다판 클러치를 두고 일자로 묶는, 보통의 이제 MDIF라든가 페라리의 EDIF는 일자로 묶어주는 역할만 하는데 얘는 양쪽 바퀴에 토크도 좌우로 좀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 울트라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토크를 몰아주기도 하고요. 이 밤에 제가 야간 드라이브를 할 때도 느꼈지만 코너에서 세게 딱 몰면은 뒷바퀴가 딱 묶이면서 탁 토크를 치고 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SUV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차에서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뭐 격하게 좀 잡아 돌렸는데 화면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어제 밤에는 이미 제가 이제 쪽이 좀 이렇게 하는데 차 없는 데서 해보니까 스포츠카처럼 뒤를 싹 말리면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V인데도 카운터를 치면서 멋있게 코너를 갈 수 있는 차가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고, 사실 3억이 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또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이 차는 벤틀리의 벤테이가, 그 다음에 카이엔, 포르쉐의 카이엔,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 SQ7, SQ7은 얘랑 디자인 실루엣도 거의 같거든요.
그런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엔진도 보통의 람보르기니 팬들은 람보르기니가 SUV를 만든다고 하니까 V12 12기통 NA 엔진이 들어가거나 가야루도나 우라칸에 들어갔던 V10 10기통이 들어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폭스바겐 측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엔진, 그 람보르기니의 엔진을 넣게 되면 또 많은 데이터 값이라든가 엔진 마운팅 같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냥 카이엔이나 카이엔 터보나 SQ7이나 이런 벤틀리 벤테이가 V8 엔진이 들어가는 그거를 그냥 써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우디 RS 계열에 쓰던 4000cc 트윈터보 트윈스크롤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벤틀리의 벤테이가에 들어가는 V12 엔진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엔진은 W10이라서 블럭이 짧아요. 엔진 블럭 길이 자체가. 그래가지고 걔는 이 플랫폼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엔진이 제가 그때 벤틀리 리뷰할 때 얘기했듯이 사실 엔진이 그렇게 좀 대단한 엔진이 아니라서 그래서 벤틀리의 벤테이가에 들어가 있는 V12 엔진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고성능을 내는 엔진은 아니거든요. 그 엔진 또 열도 그렇고 내구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람보르기니 측에서 그 엔진을 쓰지는 않은 것 같고 포르쉐의 카이엔 터보에 들어갔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V8기통을 터보를 넣어야지만 미션하고의 궁합이나 여러 것들에서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아무튼 자기네가 쓰고 싶어 했던 또는 람보르기니의 팬층이 바랬던 V12 엔진이나 V10 엔진은 이 차에 사용하지 못했고요. 플랫폼은 벤테이가, 그 다음에 카이엔, 아우디의 SQ7 등하고 같이 쓰는 MLB 에보라는 그 대형 SUV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고요. 파워트레인도 똑같죠. V8 이 트윈터보를 물론 람보르기니 측에서는 뭐 엔진의 헤드, 캠샤프트, 터보, 뭐 냉각 관련해서 세밀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람보르기니라서 한 것 같지는 않고 650마력의 86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지 람보르기니 때문에 한다. 엔진에서는 람보르기니의 특징이 묻어나진 않습니다. 핸들은 그립감이 참 좋고 람보르기니 마크가 딱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짝 커요. 보통의 슈퍼카들 이게 타면 SUV이긴 한데 그래도 이 3억이 넘고 이러는데 핸들이 좀 큰 거 아니냐 싶고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편하게 쓰기에는 요 다기능 스위치에 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애니마 시스템이나 요 에고 발음 요거 이제 뭐 사륜 뭐 시스템 좀 강화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핸들링을 좀 무겁게 해주고 댐퍼를 딱딱하게 해주는 건데 요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계기판에 보이면서 들어가거든요. 눌러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스무스 시스템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얘를 바꾸면 미디엄이 있고 스포티브가 있고 하는데 이제 사륜 시스템의 분배를 조금 더 이제 역동적으로 해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이런 차급에서는 굳이 만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핸들링의 특성은 여기서 이제 뭐 미디엄이냐 스포츠냐 스무스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쇄력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또 뭐 차의 운동 특성하고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대신에 이 차는 앞뒤 바퀴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갔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X5M이나 파나메라 또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할 때 얘기했듯이 좌우바퀴의 독립성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로 묶어가지고 좌우바퀴의 수평을 차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딱딱하게 해놔도 룰을 허용 못하면 차가 날아가고 이러는데 이제 전자식으로 거기다 얘는 댐퍼의 감압이 조절이 되면서 에어 댐퍼가 스프링을 딱딱하게 하거나 한쪽 바퀴 코너가 눌리는 쪽을 딱딱하게 잡아주는 옛날에 보시가 특허를 냈던 그 기술까지 들어가가지고 마법의 코너링이 가능. 이런 차를 두고 마법의 코너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등치가 있고 이게 사실 모양이 이래갖고 다닐 때는 작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아담하게 생긴 듯한데 주차장 같은 데 세워놓으면 엄청 커요. 다른 차들보다 엄청 튀어나오고 넓이는 사이드 미러까지 치면 2m가 훌쩍 넘잖아요. 차체만도 2m 정도 되니까. 근데 또 생각보다 시트고는 엄청 낮아서 앉았을 때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그렇게 내가 물론 의자는 많이 한 10cm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올리면 이제 SUV인데 저는 내리고 운전하니까 내리면은 사실 그냥 좀 SUV하고 세단의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차가 워낙 크니까 타보면 무겁고 무거운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코너링 같은 데를 잡아 돌리거나 고속에서, 물론 이따가 이 영상 이제 후반부에 야간에서 제가 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마법의 코너링과 마법의 이런 운동 성능이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돈과 기술로 처바른 기술이고요. 지금 최근에 아우디도 그렇고 파나메라, 포르쉐 계열도 어차피 얘네가 같은 플랫폼에 같은 그룹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사실 에어컨 공조장치만큼은 좀 수동으로 해놨어야 운전 중에 막 고속으로 다닐 때 이렇게 바꿔주는데, 요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에 있는 이 다기능 스위치하고 크루즈 컨트롤이나 여기 있는 버튼들은 영락없는 그냥 아우디께 그대로 왔어요. 이 파나메라께 들어오지 않고 아우디 S8이나 아우디 Q7 뭐 Q8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와 있어 가지고, 여기 버튼만을 봤을 때는 아우디 느낌이 좀 나고, 여기도 사실 이거 람보르기니 빼고 여기 빼고 보면 사실 여기 빼면 여기도 사실 그냥 뭐 아우디나 뭐 포르쉐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뭐 얘네들 글로벌 그룹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디자인의 형상은 좀 마음에 들 거예요. 여기 있는 버튼하고. 근데 요게 이제 이태리 말로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드럼통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라. 이게 드럼통을 놓고 여기다 버튼들하고 당기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후진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뒤로 당기면 후진이 들어가고요. 전진을 할 때는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는 못 넣습니다. 여기서 매뉴얼 모드랑 파킹 모드를 여기서 하고요. 시동을 걸고 끄고 할 땐 여기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이거를 빼면 사실 람보르기니 느낌은 안 나니까, 저는 여기만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타면 나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맛으로 타는 걸로도 꽤 괜찮으니까 괜찮고, 일단 기름 넣고 나머지 부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넣고 왔는데요, 기름은 다른 람보르기니들보다는 덜 먹는데 아벤타도르보다는 덜 먹고요. 그리고 의자는 굉장히 잘 잡아주고 시트 포지션도 낮고 이래서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오래 타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재미가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뭔가 승차감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를 넣게 되면은, 일반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어떤 쇠의 탄성 계수나 연성 이런 것들을 고유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액티브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면 고유의 어떤 파동이나 진동 주파수를 딱 계산해 갖고 쫙 차가 갈 때 이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저속에서는 한없이 편하게 이게 양쪽 바퀴를 스테빌라이저가 분리시켜 주니까 양쪽 바퀴에 자유도를 많이 주니까 굉장히 승차감이 좋게 이렇게 하는데, 고속으로 갈 땐 얘가 딱 묶여버리잖아요. 묶여가지고 차의 어떤 롤링각을 딱 제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는 얘가 출력이 워낙 세니까 한 150 이상으로 막 이렇게 달리고 다니면은 옆 사람이 금방 뻗어요. 옆 사람이 힘들다고, 자기 멀미 난다고 이런 말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운전을 막 해보면 편하다.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보그나 또는 이제 대형 다른 SUV들 뭐 카이엔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피곤함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피곤함을 뭘로 얘네가 퉁쳐주냐면 엄청난 성능으로 퉁을 쳐줘요. 제가 보니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렌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랩하고 그다음 벤틀리의 그 벤테이가, 얘네들하고 진짜 직접 비교. 왜냐면 렌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랩도 옵션 다 넣고 뭐 뒷자리에 뭐 샴페인 꽂이까지 다 넣으면 걔도 3억 조금 넘거나 3억 정도 나오거든요. 얘도 옵션 조금 넣으면 3억에서 3억 한 2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출고되는 가격이 한 3억 1, 2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벤테이가도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벤테이가는 성능이나 뭐 험로에서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벤틀리라는 브랜드, 고급스러움, 실내의 어떤 가죽의 그런 향연, 이런 것들로 승부를 거는 것 같고요. 레인지로버는 전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SUV 플랫폼 데이터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SUV 4x4를 만드는 지오메트리 값이 있는데,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랜드로버가 만드는 사륜 4x4 SUV 계열의 그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가용 플랫폼에서 변형 개조해서 SUV를 만들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최초의 회사의 설립 때부터 SUV만 만들었던 랜드로버의 고유의 데이터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때로는 일반 도로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SUV를 몰아보면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데이터 값이 참 SUV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과해. SUV를 타면서 스포츠카의 데이터를 원하고 세단의 데이터 값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SUV의 핵심 축이었던 랜드로버를 비난하는 사람들, 사실 저는 랜드로버가 주는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그리고 얘에 들어간 투센 사륜 시스템, 보통은 요새 다 비스커스 방식의 답한 유체, 이 깡통 안에 클러치를 여러 개를 넣어놓고 그 안에 유체를, 오일 같은 거, 점성 있는 오일을 채워가지고 얘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앞뒤에 구동 배분, 뭐 토크를 뒤에 60을 주고 앞에 40을 주는 걸 앞바퀴가 미끄러짐을 감지하면, 원래 비스커스 커플링은 그런 회전 차이에서 자기가 알아서 답판이 붙어갖고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새는 이거를 전자 제어를 때린단 말이에요. 전자 제어를 통해서 뒤로 밀리게 하고 앞으로 100% 다 주고 막 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해요. 얘는 기계식의 토센 사륜을 쓰는데, 왜 기계식의 토센 사륜이 좀 비싸요. 근데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다판 클러치 전자 제어도 싸지는 않죠. 근데 토센이 좀 더 무겁고 기계적인 구형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기계식 사륜들은 미끄러짐의 어떤 관성에 대한 차이라든가,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미끄러짐의 저항값, 그러니까 앞뒤의 구동 배분에 있어서 앞바퀴가 조금만 미끄러지면 그걸 뭐 ECU나 뭐 트랙션 컨트롤에 의해서 그걸 판단으로 해갖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항이 걸리는 값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저항이 모자란 쪽에 뭐가 생기면 저항이 있는 쪽으로 구동이 미끄러지는 그 값만큼, 요만큼이 미끄러진다, 이만큼이 미끄러진다, 정확하게 기계가 누가 판단하고 전자적으로 재는 거 없이 물리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좋아요. 근데 100%를 앞이나 뒤로 몰 수 없고, 무겁고 연비 면에서 살짝 불리해지는 특성이 있긴 한데, 투센 사륜의 차를 타보면, 과거에 이제 미쓰비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우디 꽈뚜로가 토센을 많이 쓰고 이랬는데, 토센 사륜 시스템을 타보면 무겁거나 이 기계가 돌아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저는 사실 이 토센 사륜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뒤에 구동 배분을 나눠주고 가는, 얘가 지금 평상시에 아마 4대6 정도로 쪼개갖고 가다가, 미끄러짐이 생기면, 앞바퀴가 미끄러짐이 생기면 앞바퀴에 약 한 17, 8%를 남기고 뒤쪽으로 다 토크를 밀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뒷바퀴가 미끄러지면 뒷바퀴에 토크를 한 13, 15를 남기고 앞으로 가서 쬐끔은 구동이 남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너를 얘가 좀 격하게 돌 때는 그 도크 팩터링이라고 해서 앞뒤 바퀴나 안쪽 바퀴나 바깥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캘리퍼가 살짝 잡아주고, 얘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아우디의 빛나는 기술 울트라 꽈뚜로 시스템인 전자식 도크 벡터링이 뒤에 이따만하게 달려졌어요. 일반 LSD가 이만큼 있고 양쪽에 클러치 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걔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코너에서 딱 돌리면은 굉장히 역동적인 코너링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200으로 날리진 않을 거잖아요. 100km 언더에서는 미션이 어리버리를 까진 않는데, 좀 이따가 야간 리뷰를 보시면 150이 넘어가게 되면 미션이 좀 이제 어리버리를 좀 까고 그러거든요. 미션이 얘네가 이제 오토 ZF 8단 미션을 넣었는데,
토센 사준하고 ZF8단을 넣은 이유는 첫 번째는 아마 엄청난 출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었을 거고, 트윈 클러치를 넣게 되면 네 바퀴의 그립이 워낙 세니까 분명히 클러치에 무리가 올 거예요. 그리고 토크가 650마력에 86 토크가 넘으니까,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차 주면 슈퍼카 마냥 그냥 집에 모셔놓고 살겠지만, 사실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슈퍼카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 차를 사가지고 분명히 트레일러를 견인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이제 이런 돈 많은 사람들,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되는 견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ZF의 8단 미션을 넣은 것 같고, 완벽하게 고성능을 내고 일반 도로에서 300km가 넘게 달리는 총알 같은 SUV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돈 많은 또라이 분들은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완벽하게 오프로드 성능을 내기에 더 좋은 건 토센 사준이니까, 아마도 그래서 사실 오프로드에서는 토센 사준이 여기에 만약에 락 클러치가, 근데 어차피 앞바퀴는 락이 안 돼도 뒷바퀴에 락이 걸리니까 토센 사준이 다판 클러치보다는 훨씬 더 오프로드에서도 좋습니다. 내구성에 있어서는 더 좋기 때문에. 열이 안 받잖아요, 다판 클러치 안에 열이. 그런 것들 때문에 토센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고, 제가 지금까지 5년 넘게 수백 대의 차를 리뷰하면서 가장 큰 카본 세라믹이 들어가 있고, 어차피 뭐 캘리퍼 10 피스톤은 뭐 아벤타도르 아니면은 벤틀리 이런 차에도 이제 이케보노의 그 10 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사정없이 앞바퀴를 잡아버리니까 그냥 차가 꽂혀버리는데, 얘가 이제 앞뒤의 무게 배분이, 앞쪽에 무게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앞 디스크와 앞 캘리퍼의 역할은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뒤는 캘리퍼나 이런 게 조금 약해요, 앞에 비하면.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때리면 너무나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코너를 틀게 되면은 이제 뒤가, 물론 얘가 울트라 꽈뚜로가 있으니까 지가 잡아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위험 지경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면허가 살아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자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중해야 되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때리면서 이렇게 과도한 털기는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안 해봤는데, 아우디나 람보르기니 측의 주장은 울트라 꽈트로의 전자식 도크 벡터링이 제어를 해준다는데, 제가 볼 땐 제어를 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이 무거워서 앞으로 자빠진다는 그 노즈 다운 현상이라 그러죠. 앞이 주저앉는 현상이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중량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240, 50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예 듣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이따가 야간 드라이빙에서, 야간 리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3번을 연장 실험해 봤는데, 확실히 중량이 있고 타이어가 휠이 너무 크고 이러니까 브레이크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셀하고 브레이크는 그 아우디 방식으로 돼서 오르간으로 안 돼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슈퍼카 브랜드답게 패들식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아우디의 SQ7의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써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재나 이런 고급스러움은 뭐 여기는 물론 아우디의 냄새가 나고 하지만, 가죽이라든가 이 스웨이드 같은 거는 오리지널 람보르기니가 쓰는 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견은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비싼 SUV들을 타잖아요. 그럼 차가 좀 높고 커서 상대 차량들이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저렇게 멀리 가는 SUV들을 보면 저 차들이 좀 왜소해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걔네들이 나보다 키가 높아가지고 상대 차들이 막 그렇게 작아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폭은 사실 실내에서는 이 차의 폭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본넷이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실내에서는 내 차의 차폭이 아주 크다라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디 차선 같은 데를 맞물고 있어서 내가 사이드 미러를 보면 내가 이제 꽉 잡고 있어서 그때는 그게 느껴지는데, 일반 상황에서는 내가 차가 그렇게 크다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있고요. 미션은 낮은 속도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워낙 ZF4에 검증된 미션이고 토크가 100 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륜 시스템하고에 맞물려서 어떤 불편함을 준다 이런 것도 아예 없고요.
미션 부분은 뭐 고속주행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미션입니다. 자, 이제 남한산성 쪽에 와서 여러분 여기를 이제 올라가서 보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좀 지루하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야간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의 리뷰의 하이라이트, 야간 주행이죠. 일단은 우루스를 시작으로 해서 생활 밀착형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야간에 따른 어떤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차가 현재 람보르기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아우디 SQ7도 전체적인 플랫폼은 거의 공유를 하는데 뒷창문의 시야는 거의 슈퍼카랑 맞먹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는 더더욱더 뒤에를 보기가 힘들고, 이 A필러도 이 차가 워낙 이제 성능이 있고 중량이 있다 보니까 성능에서의 사고, 그 다음에 중량에서의 전복 사고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A필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 면에서도 필러 라인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좌측방 이쪽이 좌회전을 할 때 이럴 때 좀 불편함이 좀 있고, 우측도 생각보다 넓어요. 저 사이드 미러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공간이 많아서 골목 같은 데서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차는 그 시트 포지션이 이 높낮이 움직이는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렸을 때랑 지금 현재 저는 모든 차를 시트 포지션을 낮게 하고 타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하고 타면 앉아있는 이 포지션에서 주는 느낌이 거의 그냥 일반 좀 스포츠 세단이나 쿠페 같은 거, 포르쉐 같은 거를 타는 느낌이 나요. 차는 이렇게 큰데 의자를 낮추면은 그냥 SUV와 일반적인 세단 같은 차의 중간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SUV 정도의 높이를 주지 않아요. 의자에 푹 파묻힌 상태에서 이 핸들이 정면에 탁 이렇게 있으니까 계기판이 이렇게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츠카를 모는 듯한 느낌이 나고, 실제 MLB 에보 플랫폼을 쓰면서 벤테이가라든가 그 다음에 SQ7 카이엔 등과 이렇게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 뼈대는 물론 대형 SUV를 기반으로 만든 뼈대지만 폭이 2m가 될 정도로 만든 뼈대는 아닌데, 실제 뼈대도 사실 크죠. 대형 SUV 뼈대니까, 플랫폼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바깥으로 패널을 좀 빼서 낮고 넓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줬는데, 운전의 어떤 그 풍부한 노하우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넓이가 사실 시각적인 뿐만이 아니라 운전 체감에서 부담이 돼요. 이 넓이가 차선 같은 거 이렇게 타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선을 좀 물고 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좌회전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A필러가 가리고 있으니까. 자가용으로 타기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성능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650마력이니까 SUV로 타기에 이 성능이 너무 좀 과한 거죠. 과해서, 물론 제가 아직 벤테이가나 뭐 컬리넌 같은 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걔네들도 뭐 워낙 그 차값이라든가 엔진 마력이 세니까 후덜덜한 건 알겠는데, 아마 SUV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건 우루스가 아닐까 싶어요. 페라리에서 SUV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내는 출력이나 이런 접지라든가 어떤 파워트레인의 구조라든가 이 지오메트리의 특성은 SUV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죠.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감으로 타기에는 최고 아닐까. 이게 그거 같아요. SUV 본연의 SUV가 가져야 되는 그 요구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지는 않았고, 사치와 출력과 멋과 이런 것들로 그걸 다 없애버린 다음에 타고 다닐 때만큼 뭐 거의 끝장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그냥 가져가면 순식간에 그냥 뭐 그냥 댐퍼는 잘 받쳐주는 듯 하지만 그래도 에어 댐퍼의 치명적인 단점, 약간 헐거움 비슷한, 왜냐면 그게 에어 댐퍼의 특징이 고급스러운 승차감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요철 구간이나 이런 데를 달릴 때 이렇게 좀 부싱이 헐거웠다는 느낌, 털털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물론 과거에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벤츠가 주로 썼던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데, 그래도 좀 얘도 많이 개선됐죠. 랜드로버 애들도 많이 개선되고 했는데, 아우디도 Q7이나 뭐 옛날부터 에어 댐퍼를 썼기 때문에 뭐 많이 개선을 했는데, 얘도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보통 이렇게 큰 SUV나 비싼 SUV를 타면 일반적인 저 볼보 XC90이 지금 옆에 있는데, 뭐 산타페나 이런 걸 보면 걔네들이 되게 작게 보이는데, 얘는 워낙 차가 넓고 낮으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얘보다 커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외부에서 얘를 봤을 땐 얘가 넓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냥 뭐 타이어 요요를 안 받았는데, 야, 이 정도 속도에서 잡아 돌리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제가 지금 80km가 넘는 속도에서 그 코너를 싹 잡아뒀는데, 보통은 일반 세단이나 쿠페 같은 걸로 할 때도 저기서 끼기기기 하면서 뒤가 털리는데, 얘는 방금 잡아 돌릴 때 얘가 쓰고 있는 토센 사륜의 그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토센 사륜이 보통의 비스커스 다판을 쓰는 애들은 한쪽으로 쫙 토크를 몰아주는 경향도 심한데, 토센은 그러질 않아요. 몰아줘도 20% 가까이, 17%나 15% 이상을 앞이나 뒷바퀴 쪽에 토크를 항상 남긴다. 뭐 뒷바퀴 쪽은 더 많이 남기고, 근데 토크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토크가 몰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거를 쓰잖아요. 가운데 락장치가 있거나 이런 정통 오프로드가 아니니까 그게 아닌데, 그 네 바퀴에 그 토크 벡터링으로 코너를 들어갈 때 살짝 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안쪽 브레이크를 방금 같은 경우에 툭툭 할 때 툭툭 치지도 않고 싹 가는 이유가 뭐냐, 뒷바퀴에 액티브 디퍼렌셜이 들어가요. 액티브 토크 벡터링 LSD가 들어가서 액티브로 그거를 묶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아우디가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고급차에 들어가는, 고급 고성능에 들어가는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인데, 뒷바퀴의 양쪽에, 뒷바퀴의 디퍼렌셜 양쪽에 다판을 둬가지고 다판을 연결시켜서 출력을 양쪽 바퀴를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양쪽 바퀴에서 한쪽으로 더 많이,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LSD 같은 역할을 주는데, 그 역할성도 되게 잘 돼 있고, 이래서 방금 코너를 돌 때 먹먹해지지도 않고 뒤가 말리지도 않고 탕탕탕 튕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하고 LSD 플러스 양쪽 바퀴에 필요한 만큼의 토크를 나누는 거. 얘는 또 타이어의 접지가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얘는 사실 서킷에 들어가서 타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 저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피제로가 아니라 그 서킷에 들어가도 되는 타이어가 지금 낀거져 있어가지고, 컵 타이어를 굳이 이런 차에다가 꽂아 놓을 필요, 미쉐린 컵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컵3인가 뭔가, 그 슈퍼카들이 이게 서킷 다니거나 서머용 타이어로 달리려고 만들어 놓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타이어를 이 차에다 꽂아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도로를 탈 때는 뭐 어마어마하죠. 쭉 달릴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중량이 많아서 못 느껴지는데,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못 느낄 텐데 민감한 사람들은 느끼는 게, 얘가 앞쪽으로의 무게 편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도 앞바퀴 쪽에 눌려지는 하중 부담이 크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이렇게 들어갈 때 앞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그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이게 얼핏 못 느끼는 이유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랑 뒷바퀴랑 앞바퀴의 광폭이 지나치게 큰 게 들어가서 얼핏 탈 때는 못 느껴요. 근데 저도 지금 계속 타고 다니니까 느끼는 건데, 앞쪽에 무게 편향이 있어서 앞쪽에 눌려지는 무게값이 꽤 높기 때문에 핸들을 통해서도, 이게 물론 전자식 EPS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때 앞쪽에 무게가 있다라는 게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럽다 또는
코너에서나 급격하게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차가 스테빌리티하다,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앞뒷바퀴를 사정없이 묶어주고 사정없이 좌우바퀴를 풀어주는, 앞뒤의 좌우바퀴를 서로 풀어주거나 묶어주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옛날에 BMW 제가 X5M 같은 거 할 때 설명드렸던, 그리고 최근에 벤틀리 그거나 아니면 파나메라 같은 그 터보에 들어갔던 옵션인데, 스테빌라이저를 묶어주거나 풀어주는 걸 전자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질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요. 차선 변경할 때 코너를 확 잡아 돌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기가 코너가 좀 약간 좀 있는 편인데, 이런데 싹 돌 때도 속도 안 줄이고 이렇게 확 돌아도 차는 계속 수평이에요. 원래 싹 이렇게 쏠리는 맛이 안 나요. 얘가 이제 그 기울어짐을, 자이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차. 그 다음에 속도하고 핸들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로직이 있어갖고 속도 대비 핸들링이 어느 정도 되면 차가 당연히 물리법칙에 의해서 기울어진다는 걸 ECU가 알기 때문에, 아마 뭐 자이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건 페라리가 달리는 EDF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마 그런 요 컨트롤 시스템을 쓸 때 아마 자이로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아마 프로그램 입력으로 할 거예요. 아우디나 폭스바겐의 그 데이터를 받아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속도 대비 여기서 내가 핸들을 확 꺾으면 이렇게, 그러면 차가 싹 기울어지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돌아가. 이렇게 똑바로 차는 수평이 있고, 맥라렌에 제가 650S나 675LT 같은 거 할 때 URC 서스펜션에서 차가 탁 이렇게 꺾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물론 얘는 댐퍼도 감압 조절이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에어매틱도 딱딱하게 바깥쪽 바퀴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코너를 돌 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스테빌라이저를 딱 묶어주니까 이런 데서도 좀 늦게, 원래 더 빨리 꺾게 좀 늦게 이렇게 딱 꺾어도 차가 수평으로 딱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 때 느껴지면 일반 사람들은 이 차를 가지고 거의 뭐 잘 만들어진 자세가 높은 슈퍼카라고 생각을 하겠죠. SUV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래 이 차가 만약에 좀 중량이 가볍거나 그러면 이 V8 트윈 터보 트윈 스크롤이 들어간 이 아우디에서 주로 많이 쓰는 엔진인데, 4000cc의 트윈 터보 8기통이잖아요. 원래 12기통을 넣을까 10기통을 넣을까 막 말이 많다가 환경 규제라든가 또 아우디 SQ7하고의 어떤 공정 과정에서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 람보르기니가 어쩔 수 없이 8기통 트윈 터보를 넣는데, 이 엔진 특징이 원래는 낮은 RPM에서 토크가 되게 많이 나오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토크가 많이 나오고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기어를 올리면서 낮은 RPM을 유지하면서 그 연비를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는 힘을 쏟게 만드는데, 얘는 그 람보르기니잖아요. 또 우르스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탄력 주행을 하기 전까지는 엔진이 아우디나 다른 차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RPM을 조금씩 써요. 그리고 냉각계통을 좀 자기네들이 튜닝을 했다라고 람보르기니에서 얘기하는데, 뭐 이 차가 내가 이렇게 엔진룸을 봤을 때는 냉각계통을 위해서 뭐 주도적으로 뭘 했다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실린더 헤드라든가 뭐 캠도 바꿨다라고 하는데, 아우디에서도 500마력대를 막 쓰고 막 이러니까, 걔네들도 만약에 650마력에 86토크를 뽑아내려면 걔네들도 아마 이만큼 헤드라든가 더 이제 좋은 소재를 써야 되겠죠. 온도가 더 높아지고 압력이 세지니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내가 볼 때 람보르기니에서 이 차를 위해서 엔진을 따로 손봤다라고는 별로 생각이 들지 않고, 대신에 토크가 쏟아지거나 힘이 나오는 구간이 상당 부분 뒤쪽에 약간 편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 3000rpm에서의 보통 이런 엔진이 낮은 rpm에서도 토크가 막 나오는데, 얘는 중량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너무나 큰 타이어 4개가 마찰 구동을 많이 뺏어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2-3000rpm에서의 어떤 막 나가는 느낌보다는 딱 밟아보면 딱 3500, 4000부터, 이 4000부터 튀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요게 얘네들이 요거를 만들 때 일부러 좀
고성능 이 슈퍼카 브랜드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또 여기서는 이제 약간 고속 코너링인데, 고속 코너링 여기서 야, 이 속도에서 이게 지금 속도가 지금 이게 말을 못하니까, 이 속도에서 저런 코너를 이게 끼어러짐 없이 간다는 게 살짝 이게 위험한 건데, 원래는 이게 차가 좀 롤을 좀 받아줘야 운전자가 거기에 맞게 운전하는 게, 저렇게 돼버리면 운전자가 이게 더 겁이 없어져가지고 더 이렇게 냈다 조져버리면 그냥 아장나는 수가 있는데, 물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전자장비, 뭐 도크 벡터링부터 해서 저기 LSD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부터 해갖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부터 해갖고 많이 들어가서 잘 잡아주겠지만, 이건 사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200으로도 코너 잡아 돌리거든, 차가 이렇게 가면은. 여차하면 이제 날라간데, 그래서 컵 타이어를 끼워주나? 얘가 이제 열받으면 완전 지우개처럼 끈적거려가지고 웬만해선 노면을 잘 안 노는데, 그런 건 대단하네요. 미션은요,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쏠 때는 얘가 지금 ZF에 8단 미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 슈퍼카라고 하니까 트윈 클러치나 이런 게 들어가기를 바라겠지만, 중량이 2.3톤이니까 뭐 트윈 클러치를 넣기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벤틀리가 요번에 컨티넨탈 GT가 나오면서 걔는 트윈 클러치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트윈 클러치였지 그때. 그래도 근데 중량이 2톤이 넘는데 트윈 클러치가 들어갔는데, 얘는 왜 안 넣냐면, 아마도 오프로드를 가서 사륜 시스템이 걸리고 가야 되면 트윈 클러치에는 클러치에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차가 물론 슈퍼카 같은 성능을 내지만 외국의 돈 많은 부호들은 분명히 이 차에다가 트레일러를 걸 거란 말이에요. 요트니 뭐니 있으면 자기가 또 이 차로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럼 견인 능력이 돼야 되는데, 트윈 클러치를 걸어버리면 견인 능력에서 클러치에 상당 부분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마도 그래서 ZF에 고토크 대응을 해주는, 이 미션이 지금 토크 100 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투센 사륜을 묶어놨으니까 내구력이라든가 어떤 그 견인 능력이라든가 부하가 걸렸을 때 미션이 받아쳐주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끝장날 거고, 더군다나 얘는 그거 플러스 최고 속도가 300이 넘잖아요. 300이 넘는 회전 속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토크라든가 부하가 걸리는 것만, 견인 능력만 견뎌야 되는 SUV나 픽업 트럭이 가져야 될 미션에 대한 그런 요구 조건이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플러스 최고 속도 300이 넘는 상황에서의 회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뎌줘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ZF 미션은 아닐 거예요. 이 차의 성능과 속도, 그 다음에 견인 능력을 견딜 수 있는 미션 프로그램 로직과 함께 내구성에 관련된 토크와 락어 클러치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랬다라고 하면 미션이 어리버리를 까면 안 되는데, 아무렇게도 견인이라든가 고토크 대응 때문인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지금 스트라다 모드, 스트리트 모드에서 일반적으로 놓고 다닐 때는 밟으면 자연스럽게 2단 킥다운이에요. 그냥 밟으면 무조건 RPM이 1500 이상 빵 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먹먹하게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연비 모드 없습니다. 얘는 연비를 생각해서 살짝 밟았을 때는 그냥 그 기어 단수를 유지하면서 간다 이런 거 없고, 살짝만 밟으면 바로 RPM이 2000에서 3500으로 일단 떠요. 1200에서 1500 정도를 무조건 뜨면서 가속 느낌을 중요시해주는 미션 세팅을 한 거죠. 야, 이건 이거 이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나 얘 미치겠네. 야, 지금 브레이크는요, 그 어떤 SUV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향연이 느껴지는데, 근데 변속기가, 브레이크 한 번만 테스트 해보고요. 이게 브레이크는요, 한 170, 160 이하에서는 굉장히 잘 꽂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가 이렇게 한 140, 150에서는 엄청나게 딱 꽂혀요. 근데
드르륵 하면서 뒤에가 뒷브레이크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앞쪽에 무게 편향이 심한 데다가 앞에 템페스트는 에케보노인가 뭐 요코보노 뭐 이케보노인가 뭔가 일본 거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 슈퍼카들이 제네 회사 걸 말씀드렸는데 얘가 앞쪽에 무게 편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때려버리면 딱 꽂히기는 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데 뒤가 약하니까 이제 뒤가 살짝 들리면서 너무 앞쪽을 꽂아버리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꺾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40이 넘어버리니까 중량을 아예 못 이기네요. 밟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브레이크가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이렇게 240에서는요 오히려 좀 아까 256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물론 세라믹 브레이크가 뭐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마찰 계수 열이 받아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세라믹을 쓰는 건데 영락 없이 중량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게 아무리 좀 출력이 세서 차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고속을 슈퍼카나 스포츠카 몰듯이 막 몰고 다니기엔 좀 앞에 차들이 없을 때 그럴 때 해야지 차들이 막 있는 데서 일반 슈퍼카들 타듯이 막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얘가 앞에 그렇게 큰 디스크가 있고 10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캘리퍼가 있어도 중량을 제가 지금 아까랑 카메라 켜기 전에도 한번 해봤을 때도 그러는데 중량을 잘 못 이기네.